두 번째 시간까지는 여러분하고 제가 나눴던 이야기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계약의 성립. 첫 번째 시간은 법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과 둘째 시간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법률 관계와 사고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법률 관계와 비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아닌 것. 비법률 관계. 우리 흔히 이걸 교과서의 표현으로는 호의 관계라고 불러요. 또는 이걸 인간관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인간관계라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법률 관계도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보통 이건 호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이 법률 관계, 그 다음에 비법률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 이 구별 기준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말은 약속을 어기면 관계성에 대해서 서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해주겠다 했던 약속을 어기는 순간 이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손해배상을 요구할까? 아니면은 하다못해 경찰에 고발을 할까? 이런 식의 마음이 들면 그들의 약속 관계는 법률 관계에 접어들었던 것이고,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호의 관계로서의 비법률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은 법률 관계 속에는 법적인 구속 관계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라는 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응하는 의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 권리 의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에게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도 있고 또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 이런 식의 법적 관계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상에서의 법적 관계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렇게도 구별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끼리의 거래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해달라고 요구하는 힘, 해주겠다고 책임을 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거죠. 해달라고 요구하는 힘을 우리는 권리라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관계성인 권리 의무라는 것들이 이제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 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지금 이 계약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보면서 계약은 약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약은 약속인데 이 약속 중에서 계약이 되려면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딱 보더라도요, 약속이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호의 관계에 대한 단순 약속이죠. 그런데 약속이 법적인 의미가 있으면 뭐가 되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표현보다는 합의다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쓸 것입니다. 이 합의라는 이 표현을 이제 곧잘 쓰게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기본 강의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흔히 말하는 계약이라는 것과 합의라고 부르는 조금 큰 넓은 의미의 계약이라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잠깐 봤어요. 뭘 봤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 볼 때도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팔고 매매 계약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계약금을 얼마로 합시다, 중도금을 언제 주기로 합시다, 잔금을 언제 주기로 합시다 하는 식의 여러 가지 계약이 계속 묶여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약 관계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겁니다만은 채권 계약이라고 부르고, 또 물건을 가져오는 계약을 물권 계약 또는 물권적 합의라고 부를 건데, 그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계약은 곧 뭐다? 합의다. 서로가 일정 부분을 제한하고 승낙을 하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제한을 하는 청약과 청약의 맞대응에 의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승낙으로 성립한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이 대부분의 계약입니다. 이것들을 또 우리가 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둘째 시간까지 봐왔던 사고의 흐름을 여러분 느껴보시겠어요? 이렇게 사고의 흐름을 갖는 것, 이것이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 법률가들은 논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논리성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다음에 혹시 나중에 그 자녀분들이 더 커서 혹시 자녀분들이 애인을 사귀면은 절대 법대생을 못 사귀게 하십시오. 말싸움에는 죽어도 안 됩니다. 법대생을 애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왜요? 말싸움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지 나름의 논리를 쫙 공부하는 게 4년간의 법이에요. 저 같은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집니다. 근데 저는 현실에서는 져요, 제가. 왜요? 너무 논리만 내세우면 어때요? 인간 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 강당에서만 논리를 세우지 평소에는 무조건 당신이 오라 그러고 그냥 맙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나? 여러분에게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를 세우라. 이 논리는 다른 논리가 아니에요. 방금처럼 이렇게 풀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아, 첫 시간에 이걸 배웠지? 여러분 나름대로 보니까 이걸 배웠지? 명예진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하지만 여러분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들만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뭐 이런 단어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걸 배웠는데 계약이란 말을 하고 계약은 약속이라 그러는데 약속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내용이죠, 다.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금. 법률관계를 만드는 원인은 계약이 주된 겁니다. 근데 이 계약 속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언어가 들어있고 이 청약과 승낙은 어떠한 의사표시라고 배웠죠. 앞에 말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도 청약은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안하는 의사표시고 승낙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의사표시라고 했네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라고 하다 보니까 이 의사표시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의사는 간단히 말하면 생각이지만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나 의무에 대한 법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 이걸 의사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생각이지만 아직은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결혼의 의욕은 없었죠.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보일 때 결혼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의사라 이 공부였죠.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그건 동기일 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동기일 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하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그러셨죠? 아니라고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고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은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기와 의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기와 의사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기가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 의무의 의욕, 다시 말해서 법적 관계를 맺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의욕이 의사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권리 의무를 의욕한다. 이건 어찌됐든 그것이 권리 의무의 의욕이든 어쩌든 간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개인의 의사죠. 동기가 뭐였든 어떤 동기든지 간에 이런 의사를 형성시키죠. 형성해서 그들이 의욕을 보였고 의욕을 하다 보니까 뭘 합니까? 계약을 하죠. 보이세요? 의욕을 하니까 계약을 합니다. 나는 팔겠다고 의욕했고 그 사람은 사겠다고 의욕하니까 계약을 합니다. 역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계약을 하니까 법률 관계를 만들죠. 법률 관계를 만드니까 그들은 권리 의무를 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법률 관계라는 게 있다. 법률 관계라는 것과 비법률 관계를 구별해보자. 법률 관계 속에는 권리 의무의 의욕이 들어있고 비법률 관계 속에는 권리 의무의 의욕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법률 관계 속에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 친구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법률 관계는 설사 약속을 안 지킨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놈이 그리고 많은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 속에는 권리 의무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법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걸 가르쳐서 법률 관계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 속에 결국은 권리 의무가 들어있고 권리 의무가 들어있는 관계를 만드는 원인이 계약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 계약을 봤더니 계약은 당사자가 청약하고 승낙하니까 만들어지더라. 근데 청약과 승낙이 뭐냐 그랬더니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개인이 의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한 개인이 의욕을 보였습니다. 사겠다 팔겠다 의욕을 보였어요. 그 의욕이 만나서 뭘 이뤘어요? 계약을 이뤘죠. 계약을 이루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있는 법적인 책임감을 지게 되죠. 자기 말에 대한 책임감. 그걸 안 지키면 어때요? 법적인 제재를 당할 거 아니에요. 분쟁이 벌어지고 손해를 왕창 물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권리 의무를 만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 관계가 결국은 법률 관계를 만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총론으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은 개인 대 개인에 있어서 거래를 이해한 것이고 거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법들이고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사법이라 불렀죠.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할 때 그 사법이 아닙니다. 사법부 사법은요 살필 사자예요. 이 사법은요 개인 사자죠. 개개인간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사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사법이라고 하는 법 질서는 강제가 아니다 그랬죠. 이건 조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조정을 할 때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라라고 요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린 그걸 뭐라 불렀습니까? 사적 자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죠. 이 말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 일은 다룬다. 이게 사적 자치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멋들어지게 표현한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적 자치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사적 자치입니다. 네 마음대로 마음속에 들은 의욕대로 하면 법은 그대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회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마약을 구매하는 것은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사회 질서 때문에 마약이 아닌 담배를 사는 걸 인정하겠다고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담배가 마약으로 승격되면요 앞으로 못 팔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법 질서의 전체, 민법적 질서, 사법적 질서의 전체는 사적 자치, 네 의도대로 해봐라는 거죠. 그 의도,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있던 의사대로 그들의 권리 의무를 나눠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본래인이라는 단어를. 어떤 거였습니까? 네가 하고자 했잖아. 네가 팔고자 했잖아. 2억에. 네가 2억에 사고자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억을 지급하여야 한다. 네가 2억에 팔고자 했으니 받았으니 물건을 넘겨줘야 한다. 라는 존렛 해야 한다는가 나오는 거죠. 네가 의욕했으니 권리 의무는 의욕한 대로 생긴다. 보이십니까? 감너가 팔고자 했으니 을너가 사고자 했으니 그렇게 의욕했으니 의욕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게 사적 자치라는 질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로 처음 했던 이야기와 지금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아구가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추상적으로 무슨 사적 자치니 뭐 네 맘대로 해봐라니 이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그 말이 아직까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법이 특별히 사회 전 아까 공법적 질서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의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줌마 꼼장어 얼마야? 우리는 5천원치 이하는 못 팔아. 나 4천원밖에 없는데 그럼 꼬리는 잘라서 줘. 그랬더니 그래 총각 알아서 해. 어때요? 그들이 의욕했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꼬리 자르고 4천원치 주고 말 잘하면 6천원치 던져주고 어때요? 그들이 의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 때 4천원 주고 나가면서 나 택시비만 꿔주면 안 될까? 저 인간 봐라고 택시비도 꿔주고 다음에 올 때도 줄게 아줌마? 그러고 가고 어때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질서들. 분쟁이 벌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그들은 의욕했던 대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회. 사법적 질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의욕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의욕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법의 해석의 과정입니다. 해석은 최종적으로 누가 할까요?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법정에서 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개인도 해석을 해요. 상대방 말 뜻을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내가 협조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개개인도 해석을 하지만 궁극적인 해석은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걸 정리했던 이유는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한 종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률행위라는 단어는요, 법률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률행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언어인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죠. 자, 구체성과 추상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명효지인입니다. 명효지인은 남자입니다. 여자로는 안 보이시죠? 남자입니다. 남자도 여자와 더불어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의 범주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자, 그럼 범주가 넓어져 가죠. 그렇죠. 인간은 결국은 죽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이고, 아니, 동물이고요. 이 동물은 결국은 생물입니다. 출생과 태어남과 소멸이 있는 생물이죠. 그렇죠. 돌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과정. 이것을 명효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뒷머리 약간 벗겨지고 약간 배 나오고 조그맣고 그런 친구처럼 구체로 보이시죠? 근데 남자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고, 인간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어쩌고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범주가 넓어져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승엽이 넣어도 돼요. 이승엽이는 남자, 이승엽이는 야구선수다. 다 야구선수가 다 이승엽이는 아니죠. 남자가 다 명효진이가 아니듯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 개념에다 이렇게 넣어볼까요?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약 속에는 의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로 만들어진 어떤 행동들을 가르쳐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명효진이가 구체적 개념이듯이 계약이 구체적 개념이에요. 남자나 인간 이 개념이 추상적 개념이듯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건 학문적으로만 쓰는 이야기예요. 명효진이가 남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의 특징들을 갖고 있겠죠. 아무리 여성스러워도 남자의 특징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사회가 발달돼서 하리수 씨도 계시지만은, 하리수,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남자는 남자로서 징표가 있죠. 그렇죠. 뭐 하나 달고 나왔냐 안 달고 나왔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징표. 그 징표만 갖고 있으면 명효진이든 김영삼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다 남자죠. 이것처럼 징표가 중요합니다. 공통적인 징표. 그 징표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범주에 넣듯이 계약이라는 것을 봤더니 의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두 개일지라도 갑이라는 사람의 의욕, 팔고자 하는 의욕, 을이라는 자가 팔고자 하는 의욕, 이 의욕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의욕이 모여서 계약이라는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행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권리 의무를 나눠 갖더라는 거죠. 자, 대충 감 잡으시겠어요? 그럼 보죠. 이제 계약을 놓고 계약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들어있다? 의사가 들어있다. 그것이 두 개일지라도 두 개의 의사가 들어있다. 하나는 청약의 의사, 하나는 승낙의 의사. 그게 들어있죠. 근데 계약의 의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봤더니 뭘 만듭니까? 서로 권리라든가 의무라는 걸 나눠 갖게 되죠. 그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게 됨으로써 그들은 뭘 관계를 이룹니까? 법률 관계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다른 것들이. 먼저 이 구치견 A씨가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물건 버리는 게 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쓰레기 봉지값 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마트라든가 뭐 홈플러스라든가 대형 매장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차를 갖고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를 안 가지고 왔다고 보겠습니다. 2개의 물건을 이 비닐에다가 2개를 들고 잔뜩 사가지고 나왔어요. 무겁습니다, 지금. 무거워서, 버스 정류장, 서진 정류장에다가, 버스 기다리는 곳에 왔어요. 무거우니까 내려놓았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여기가 하필이면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옆에다가 바짝 밑에 내려놓았어요. 근데 을이 지나가다 딱 보니까 쓰레기통에 물건이 버려져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을이 가서 쓱 집어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집어가서 내버려 두실래요? 어떻게 해요? 못 가져가게 한다. 내 거다고? 왜 그 만집니까? 그러겠죠? 자, 을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버린 줄 알았지 하고 뻘쭘할 겁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이제 집에서 조그만 소형 가전제품을 버려야 되겠어. 폐기물 수수료 내야 되죠. 기꺼이 내십니까? 마음에서 즐겁게 내세요?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홈플러스 포장지에 싸가지고 이 이마트 앞에 와가지고 그 앞에 쓰레기 옆에 살짝 놔두면 돼. 그럼 봉지값 안 들잖아. 그럼 되잖아요. 이제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죠? 버리려는 마음이죠. 싸가지고 와서 옆에다 딱 뒀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을이 딱 보니까 꽤 괜찮은 물건이 버려져 있네. 자, 가져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버려 두죠. 예. 2가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똑같이 쓰레기통 옆에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가져가려니까 가져가지 마요. 내 거예요. 왜 가져가? 바로 못 가져가게 하죠.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요, 내버려 두죠. 객관적으로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못 가져가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둡니다. 왜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바로 권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이게 소유권의 포기죠. 아시겠어요? 그것은 행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줬습니까? 내 의욕이 보여준 거예요. 행위는 똑같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옆에 물건이 놓여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했죠. 법적으로 처음의 경우에는 가져가면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고 못 가져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잖아. 그냥 가져가도 상관이 없죠.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은 의사가 하나였죠. 아까 계약한 것처럼 내가 이거 할게, 너가 이렇게 해주라, 제안하고 승낙하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의 의사로서 하나의 권리 포기가 이루어졌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행위에 따른 의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단독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단독행위에도 보니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는 이 단독행위에도 이때는 의사가 하나가 있지만은 하나의 의사가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포기됐죠. 아까 계약일 때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건을 가져올 권리, 매도인의 입장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이건 권리의 포기라는 것이 생겼죠. 즉 권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발생과 소멸하는 것이 뭐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이것도 뭐죠?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죠. 어떤 관계입니까? 처음에는 내 것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아무것도 남이 가져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의사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어떤 징표가 있듯이 여자에게도 어떤 징표가 있듯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징표가 공통된 징표가 있다는 거죠. 뭐 의사라는 징표. 이 의사라는 공통된 징표를 모아가지고 법의 기술, 여기서 기술은 테크닉 또는 스크라이브 쓰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된 징표를 뽑아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학문적으로. 그걸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률행위라는 법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권리를 얻겠다, 권리를 주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사가 들어있으면 그 행동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개념으로? 넓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매매계약도 법률행위요. 임대차로 집을 빌려주는 것도 법률행위고 결혼을 하는 것도 법률행위며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 것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말한 건 법률행위인가요? 아니죠. 그 속에는 권리 의무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 아파트 25평짜리 얼마예요? 물어보는 건 의사인가요? 아니죠. 아직 사겠다, 팔겠다 개념이 없잖아요. 얼마예요? 하고 단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법률행위 했나요? 안 했죠. 개념하시겠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 즉 권리 의욕만 들어있으면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다시 거꾸로 해보십시다. 아까 계약 배울 때 당사자가 의욕을 보였죠. 보이니까 의욕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겼죠. 팔겠다, 사겠다고 권리를 내 집을 너한테 넘겨줄게, 돈 주라. 이게 의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 승낙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내가 하고자 했으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률관계 만들어졌죠. 그것처럼 내가 버리고자 했으니 이제 내 건 아니다, 이런 법률관계 만들어지잖아요. 그들이 의욕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1월달에 전 이제 기본서를 배울 때 하겠지만은 법률행위란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모여서 그들이 의욕한 대로 법적인 효과를 주는 행위라고 법외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정의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마십시오. 시험 끝날 때까지 이건 안 외우는 겁니다. 이런 교과서의 정의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단 이렇게 아무도 못 풉니다. 20년을 공부해야지. 풀어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느끼고자 하는, 법률행위, 계약도 법률행위고 물건 버리는 것도 법률행위야. 왜? 내가 의욕했잖아. 의욕한 대로 되면 다 그건 법률행위라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수험 공부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외우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법률행위나 하나 또는 수기의 의사표시가 이를 필수적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건 외우는 겁니다. 열심히 써서 외워본들 이 감각을 갖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안 해오는데도 계약은 지네들끼리 그냥 합의 봤으니까 합의문 대로 되는 것이고, 지가 물건 버리거나 뭘 하는 거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들의 효과가 생기면 그것도 그냥 법률행위야. 앞으로 취소한다, 뭐 해지한다 이런 단어를 외울 텐데 그들이 의욕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효과가 생겨 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법률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충은 이해가 가세요?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지금은 대충 이해만 가면 돼요. 이렇게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잡아왔습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우리 일상에 쓰레기통에 물건 버리는 일도 많지만은 그것에 비해서 계약하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매일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는 것과 매일 계약하는 것 빈도를 따지면요, 실제로 계약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민법 공부를 7월 달까지 해나가는 동안에는 계약을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꾸 계약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 법률의 개념을 알게 되고 의사의 표시의 개념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단독행위들을 조금씩 끼워낼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에서 단독행위 종류가 어떻게 되고 외우는 것,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법률행위 그런 단어가 혹시 시험 앞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게 되면 거기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계약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사자 상호 간의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계약이란 걸 했는데 이 계약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계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이제 파고 들어가 봅시다. 갑과 을이 사람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라는 이 개념부터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보시니까 계약의 주체하고 나와 있는 A, B가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있다 보고요. 이 서술 남엇 현감 아들 이몽룡이 사건과 그 다음에 임상옥이 사건은 조금 있다 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단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라는 개념, 이 개념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계약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계약의 주체입니다. 주체다. 이건 뭐냐?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인공. 쉽게 말하면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계약을 하는가? 강아지가 혹시 계약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아직. 그렇다면 여기부터 사람부터 보십시오. 사람. 사람이라는 인, 사람은 무슨 어떤 존재인가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그냥 좀 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다. 야, 태아가 사람이다. 이거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태아는 사람인가? 묻습니다. 사람인가? 태아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아가 사람인가?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의 규정의 태도도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태아가 사람이면요, 사람은 거래할 수도 있죠. 사람 물건 사고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결혼도 할 수 있죠. 그럼 태아가 사람이니까 결혼도 할 수 있겠네. 안 그런가요? 그럼 태아가 사람이 아니다. 아니고 단순한 물건이다? 그렇다면 낙태에서 태아를 떼는 것과 종기가 났거나 사마귀가 나서 떼는 것이 다를 바가 없죠. 단순 살덩이라면. 그건 또 아니죠. 뭐한 존재죠. 바로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초이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법은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에 있었습니다. 전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에 있어서요. 그렇지만은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별 규정을 둬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규정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아가 사람이라면 태아일 때도 결혼할 수 있고 태아일 때도 재산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태아는 결혼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언제 자기가 물건을 사고 팔고 엄마의 입을 빌려서 엄마 잠깐만 하고 똑똑 놓고 하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엄마 내가 입으로 옷 좀 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태아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태아가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른바 유복자. 그럴 때 이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아주 첨예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법은 태아인 중에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둡니다. 그것을 개별적 보호 규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언제부터 사람인가?
출생시, 사람은 출생시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사망시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사망한 사람, 흔히 우리 말하는 사람, 그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사체 갖다가 버리거나, 좀 험악한 말입니다만 고깃덩어리라면 뭐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망한 시신조차도요, 매우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럴 때 개별 보호 규정을 두를 뿐이지 죽은 사람이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사망자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약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출생했다고 표현하는데 언제부터가 출생입니까? 모체에서 엄마가 진통을 할 때부터 사람일까요? 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가 나올 때요? 몽땅 나올 때. 전체가 다 나올 때요. 우리 민법은 전체가 다 나올 때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은 진통을 할 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각 법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은요, 왜 전체가 나올 때를 사람으로 보냐면 혹시 그 녀석 나온 다음에 또 한 녀석이 발잡고 나온 거 또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놈만 나오면 상속이 하나지만은 두 놈 나오면요, 상속이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 노출을 따진다면은 형법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통을 시작했을 때의 생명성, 그것은 모체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같기 때문에 진통 시에 태아를 낙태시키면 낙태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가 됩니다. 사람의 기준시기를 앞당기는 거죠.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건 단순한 참고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요지는 각 법마다 사람의 존재 시기를 달리 본다는 겁니다. 그 법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때에 따라서는 맥박적인 뇌사설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심장박동이 멈추면 사망으로 봅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시험용은 아니지만은 기초용은 한번 이번 시간에만 들어보는 것이고, 오늘 외에 다음 시간부터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시험용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시까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연이라고 부르느냐? 자연스럽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내용은 아니지만 중개법 같은 게 잠깐 보겠는데,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다 보면은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단체나 조직이 책임을 져가면서 거래 활동을 하게끔 하는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19세기 초부터. 옛날에는 거대 상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 상단이라고 하는 상인 조직이 이 조직 자체가 책임을 지고 구성원들은 일정 부분만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거래하는 과정에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이고, 법에서 우리 사람과 비슷하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뒀자.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법의 만든 사람이다 해서 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실체는 없어요. 구성원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치 사람처럼 권리도 갖고 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걸 법인이라고 불러요. 이 법인 개념은 여러분 시험의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어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정도만 설명을 하고 말랍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주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봅니까? 우리 같은 사람. 김말동이, 조병식이 이런 식의 사람. 이은하, 심은하 이런 식의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부른다고요? 자연인하고 부릅니다. 이 자연인에 대해서 우리 법은요, 이들이 거래의 주체가 되고 이것 때문에 권리라는 것도 갖고 의무라는 것도 부담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존재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자격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 딸 때의 그 자격이 아니라 마땅히 그럴 즉 인격이 있어, 마땅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나라 단어로 그냥 자격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 자격을 만들 때 이 자격이라는 표현이 좀 생경하니까 독일어의 단어를 빌려와서 이걸 능력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건 어빌리티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우프퉁이라고 하는 자격과 비슷한 능력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이것이 이제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이야기 정리하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법이 그들이 계약의 주체를 만들고자 하려면 일정한 능력이라는 개념을 부여시켜서 그들에게 법이 규율하고 법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들을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술 개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술 개념 중에 하나가 주체인 사람과 관련돼서 보이는 단어를 뭐라 부른다고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을 구별해 보면은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오늘은 느껴만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태어난 지 2시간밖에 안 된 아이가 10억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질 수 있죠. 재벌 할아버지가 걔한테 주면 되잖아. 걔가 10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에 3살짜리 애가 10 몇 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보셨잖아요.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재산도 권리죠. 재산권, 소유권, 무슨권 이렇게 주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 권리 능력은 재산을 가질 수 있듯이 재산 등의 권리를 보유할 능력입니다. 이 보유할 능력은요, 사람이면 다 같습니다. 사람이면. 그가 태어나서 죽지만 않았다면은 생각이 있든 없든,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엄마 찌찌지 뭘 원하겠어. 그렇지만 걔는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 그걸 당연히 인정합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권리 능력은 법이 정하는 능력인데 이 법적 능력은요, 그냥 우리 법전에 보면 대한민국 법전 3조에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생존하는 동안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한 줄로 딱 씁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 능력의 개념입니다. 의사 능력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자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물을 변별한다는 말 자체가 추상적인데 좋고 나쁘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이런 단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거래 개념에 이것이 내 것이고 너 것이고 이런 식의 개념을 인정하는 단계의 변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감각적인 느낌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철 들어간다는 것이 변별 능력입니다. 철 들어간다. 걔는 말 뜻을 알아먹더라. 말귀를 알아먹는다 표현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분 계시죠? 몇 살입니까? 지금? 13살. 그럼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13살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몇 살 때 말귀를 알아듣던가요? 예? 아니, 본파? 예, 아니, 제가 말귀, 그냥 말뜻을 알아먹을 때. 6살. 예, 6살. 자녀분 계십니까? 예, 몇 살 때부터 말귀를 알아먹던가요?
예. 3살. 좀 어리네요. 예. 자제분 있으세요? 몇 살 때부터 말귀를 알아요? 11살. 지난 추석에 말입니다. 제 아버님이 저한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냐? 저희 아버님 판단할 때 45살. 아직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귀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물의 변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요.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처음에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제가 먹고 싶은 풍선껌을 덥석 집습니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은요, 안 돼 하고 말하고 500원짜리 딱 주면서 아줌마 갖다 줘. 그럼 애가 가지고 와서 주고 풍선껌을 가져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 익숙해지면요,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풍선껌을 먹고 싶으면 엄마 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래 개념을 알죠. 얘가 거래 개념을 알아. 이제 돈 주고 가져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영특해집니다. 근데 엄마가 그러죠. 아이고, 우리는 돈도 없어. 그래서 집도 못 사고. 그런 말을 애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입니다. 애가 엄마 나 돈 줄게. 집 사. 이 아이가 집을 산다는 거래 개념을 압니까? 모르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개념을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사 능력이란 이런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 친구도 정신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정신 나가게 보이는 사람도 똑똑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거래 관념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거래를 하는 도중에 나중에 이 사람이 아주 제정신인 줄 알고 아주 똑똑한 말도 하고 물건도 탁탁 사오고 그러니까 아주 고급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제정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그것도 좀 좋게 말해서 곱게 미친 친구라고 봅시다. 그 부모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보면 모르냐고. 정신 나간 사람인데 수표 1000만원짜리 받아갖고 150만원짜리 팔았냐고 막 항변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진짜 정신 나갔네. 그때마다 달라진 이 사건들을 정신 나간 사람한테 물건 팔았다고 뭐 어떤 소리 나옵니까? 그냥 무효다고 말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까지는 안 나갔더라도 어떤 아이가 집에 화장대 위에나 무슨 식탁 위에 놔뒀던 10만원짜리 수표를 덜렁 들고 가가지고 수표 딱 주면서 껌을 한 30통 사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놈하고 팹니까? 아니죠. 3살짜리 애니까 그냥 판 사람에게 가서 애가 10만원짜리 들고 왔는데 껌을 파냐고, 당신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산 그 껌을 산 것은 무효죠. 샀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개념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진다면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법은 아까 거래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거래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그리고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든가 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기준치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기준치를. 그래서 어떤 기준만, 이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 바깥에 있는 것은 모두 거래할 수 있는, 거래라는 행위, 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기준에 있는 사람은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자.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들어있는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자를 가르쳐서 행위 무능력자라고 정하고, 이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면 다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법이 정하는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능력 개념, 이걸 행위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는요, 행위 능력자를 정할까요? 아니겠죠. 행위 무능력자를 정해놓고 행위 무능력자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일단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은 사람은 태어나 무조건 갖고,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것이 좀 까다로우니까 의사 능력이 있다고 치고 다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되, 만약에 거래 행위를 제대로 못할 수 있고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면은 그자가 의사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라고 우리가 따로 정해서 그들을 보호하자. 이렇게 법이 규정한 것, 그걸 무슨 능력이라고 부른다? 행위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무능력자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행위 무능력자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보시는 거예요. 예, 이 행위라는 건 무슨 행위? 거래 행위. 거래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이걸 붙여보시는 건데, 이 행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나눕니다.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한정치산자는 반만 미친 사람, 금치산자는 완전히 미친 사람, 머리에 꼭꼭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의사무능력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확인해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따라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정받아서 법원에서 네 정신 나갔다라고 판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자를 금치산자라고 부릅니다. 한정치산자는요, 정신이 반만 나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낭비벽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 왜? 낭비를 하면 재산상의 감축이 오죠. 그런 사람들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려고, 얘 낭비벽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거래하는데 제한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하고 거기다 선고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우리의 가족이 정신이 나갔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 법원에 가서 얘 미쳤거든 할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산이 1000억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녀분이 1000억의 재산을, 그 아이를 꼬드겨 가지고 21살, 22살 된 아이를 꼬드겨서 재산이 빼나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는 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두 개는 이루어지고, 미성년자는 그냥 20살이라는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는 거래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립과 계약의 성립 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조금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사실은 제 민법 강의는 원래 4시간이라는 걸 아시죠? 4시간입니다. 다른 법 강의는요 3시간이지만 민법은 4시간 강의랍니다. 그래서 사실 30-40분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 아닙니까? 3시간 반만 해도 지금 지겨워 죽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자료를 계속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으가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못 풀었던 사례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유효와 무효, 성립과 불성립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여있는 사례집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